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공감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저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제게는 모든 운이 비껴갔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복이 부모 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유년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여인숙을 전전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엄마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셨죠. 다행히 식당은 잘 됐지만 엄마가 저를 세세히 돌봐주실 마음의 여유는 없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공부하고 밤에 혼자 있다가 잠이 들곤 했죠. 그래도 공부는 항상 중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당연히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필이면 수능날 감기에 아주 심하게 걸리는 바람에 수능을 망쳐 2년제 대학교에 갔네요. 그나마 다행히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저는 매 순간을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제가 들인 노력에 비교해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참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무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무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무의 잎사귀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여서 저의 어릴 때 별명이 나무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니 다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닐 때는 볼품없던 나무들이 자신의 때가 되면 예쁜 꽃이 피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직은 나의 시기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의 꽃이 반드시 필 것으로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때문인지 학교 졸업 후에는 그래도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 후 회사를 구하지 못해 백수 생활을 할 때 저는 3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해서 이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회사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어도 중소기업 중 월급도 충분히 먹고 살고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을 만큼 받았고 회사 동료들도 다들 너무 좋아서 재밌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소개받기도 했죠. 남편은 중견기업의 대리로 연봉도 회사 복지도 엄청 좋았어요. 저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댁에서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이혼한 가정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이나 받고 자랐겠냐며 처음 인사를 하러 갈 때부터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엄마의 식당이 동네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정말 유명한 한식당이었고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고 엄마가 집까지 마련해 주셔서 결혼에 승낙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제가 살 집을 마련하지 말고 엄마의 노후를 위해 쓰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할 말 다 하며 당당하게 살라고 마련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돈은 제가 대학교에 가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대학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고 생활비도 수학, 과외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벌어서 모은 돈을 쓸 일이 없었다며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3년제로 나오긴 했어도 학교 근처 엄마들 사이에서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 덕에 학교를 다니는 3년 내내 명문대 학생들이 받는 만큼의 과외비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엄마가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솔직히 걱정은 된다만 그래도 그 나이에 집도 있는 것을 보니 착실히는 살아온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결혼하고 첫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저도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엄마가 집을 마련해 주신 덕에 대출 하나 없이 시작했어요. 이대로만 가면 꽤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 임신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유산의 위험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잘 다니던 회사도 관뒀어요. 회사를 관두는 것은 아쉬웠지만 23살부터 10년 조금 넘게 다녀서인지 퇴직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 퇴직금을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우리 아기를 위해 뜻깊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기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최근에 부서가 이동되었는데 일도 사람도 너무 맞지 않는다며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것이에요. 제가 회사라도 다니면 내가 돈을 벌 테니 관두라고 하겠지만 지금 저도 회사를 관둔 상태인데 남편마저 회사를 관둔다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래저래 나갈 돈도 많을 텐데 우리 아기를 위해서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일단 알겠다며 회사에 다니기는 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러다가 무슨 사달이 나겠다 싶어서 차라리 이럴 바엔 관두고 새로운 회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퇴사한 날 저는 이제 조금 쉬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과일 가게를 하시는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며 일 좀 배워서 과일, 채소 가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남들이 다 쉬는 날에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게다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편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간다길래 저는 당연히 다시 재취업이 되었나 보다 했어요. 저는 잘 됐다고 하며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곳에서 동네 동생 지은이를 만났어요. 지은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는데 지은이와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지은이네 부부와 함께 넷이서 술도 종종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오늘 오전에 과일을 사러 갔는데 제 남편을 과일 가게에서 봤다며 형부 회사 관두고 가게에서 일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회사를 관두긴 했지만 새로운 곳에 이직해서 오늘 첫 출근했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그럼 잘못 본 건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진료 후 시댁 과일 가게에 가니 역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곳에서 과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 회사 첫 출근한다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어? 마침 할 말이 있었는데 잘 왔다. 남편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마누라는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를 해야지. 네가 하도 반대하니까 얘가 몰래 나와서 이러는 거 아니냐? 너 우리 아들 밖에서 돈 못 번다고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는 맹세코 정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왔을 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정환 씨가 고생하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매달 정해진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사업만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겠다고 해보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야지. 예전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마누라는 그냥 네 하고 따라야 했다. 그래도 정환 씨가 눈에 빤히 보이는 힘든 길을 자처해서 가겠다는데 그래도 그냥 도와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말 대꾸 하는 거 봐. 이혼 가정이라
제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뭘 알긴 알겠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어휴, 자식 팔자가 부모 팔자 따른다더니 우리 정한이가 팔자 사나운 년 옆에서 평생 고생이나 하지 않을지 몰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에게 막말하는데 남편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를 말릴 줄 알았거든요. 정말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미웠어요. 어머니께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하셨다고 사과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손님도 오시고 해서 저는 그냥 집에 왔네요. 제가 집에 도착하고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라고요. 남편은 오자마자 시부모님 밑에서 과일 장사하는 것을 배우고 하면 잘 될 것 같다며 요새 이 동네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겼으니 그 아파트 단지 내 상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과일 장사를 오래 하셔서 싱싱하고 저렴한 과일을 파는 도매업체를 잘 아시니까 그곳에서 저렴하게 과일과 채소를 받아서 팔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사업보다는 회사에 다녔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해서 잘 되는 경우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돈과 시간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뼈가 빠지게 일하셔서 식당을 그만큼 성공시킨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식당이 안 돼서 저 재워놓고 많이 우시는 모습을 많이 보며 자랐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더 사업하기 두렵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자신은 무조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일 가게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아까는 손님들도 오시고 해서 그냥 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엄마에게 잘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을 바보처럼 철석같이 믿었네요. 남편은 그 뒤에 시댁에서 충실히 배웠고 3개월 정도 지나 신축 아파트에 과일 채소 가게를 열었어요. 신축 아파트라 아직 근처에 가게가 없던 터라 동네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과일과 채소가 많이 신선했는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손님이 많아져 남편 혼자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죠. 남편은 매일 피곤함에 찌들어서 퇴근했으나 아직은 사업 초기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퇴근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게 핸드폰을 주었어요. 너는 요새 집에서 뭐하고 사니? 네 남편은 너랑 아기 먹여 살리겠다고 저리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말이다. 어머니, 저도 집에 있기 답답하긴 한데 병원에서 지금 유산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절대 안정을 위하라고 해서 일단 집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 지켜야 하잖아요.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나약해 빠져서 안 된다니까. 유산의 위험은 무슨? 너는 맨날 피곤한 정한이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 좀 나가서 정한이 일도 돕고 해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남편은 일하는데 저만 집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셨는데 가게에 나가서 일 좀 도우라고 성하셨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직은 위험하니 집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집에 있었네요. 하루는 남편이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끙끙 앓기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게는 하루 쉬고 저는 남편에게 먹일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침 7시였는데 그 이른 시간부터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나왔다. 아휴, 우리 집 아들 자기 마누라 먹여 살린다고 그리 고생하더니 이렇게 알아 누웠네. 알아 누웠어. 예, 정환이 뭐 좀 먹였니?
지금 밥을 먹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죽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기는 정환이가 연락했으니 왔지. 너는 남편이 그렇게 죽을 듯이 일하는데 어떻게 가게에 한 번 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냐? 저는 애도 아니고 부인도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엄마에게 연락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를 이 집에 오시게 한 남편이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아파서 누워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꾹 참았죠.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세워두고 막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것이 유세도 아니고 야, 나는 말이야 정환이 가졌을 때 집안일이고 밭일이고 다 했어. 심지어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가 업어달라고 하셔서 업기까지 했다. 그래도 난 멀쩡했는데 너는 어떻게 임신했다고 딱 그렇게 집에 누워만 있니? 정신 상태가 아주 굴러먹었어. 어머니, 저도 집에만 있기 답답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유산의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회사도 다니지 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얘 또 말대꾸하네. 너는 너네 엄마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바락바락 대들라고 가르치디? 이래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들은 안 돼. 맨날 부모가 싸워대는데 뭐 제대로 보고 배웠겠어? 아휴, 어쩌다가 저런 것이 내 귀한 아들의 짝이 돼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자기야, 그만해. 아픈 사람 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정말 참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아파 누워있는데 저는 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부엌으로 가서 죽을 다시 끓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따라오시더니 냉장고 문을 벌컥 여시더라고요. 세상에, 집에서 살림은 하니? 어떻게 반찬이 이렇게 죄다 풀떼기야. 그리고 지금 몸살 난 애한테 야채죽이 뭐니 야채죽이. 전복이나 소고기 같은 영양가 좋은 음식을 팍팍 넣어서 끓여야 빨리 낫지. 아직 장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정환이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같은 거는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사다 놔. 알겠니? 죽은 내가 전복죽으로 시켜주마. 네가 만든 죽은 네가 먹던지 버리든지 해라. 그 죽 먹고 어디 몸살이 났겠니? 시어머니는 죽을 끓이고 있는 제 옆에서 죽집에 전화해서 전복죽을 주문하셨어요. 아, 그리고 너 이제 임신한 지 한 5개월 됐지?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정환이 다 나아서 가게에 출근하면 너도 따라 나와서 좀 도와라. 알겠니? 집에서 안정은 무슨.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병원에서 이제 안정기니 슬슬 운동을 하고 해서 가게에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정환 씨 괜찮아지면 같이 나가려고요. 그래, 처음으로 네가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아무튼 정환이 전복죽 잘 먹이고 난 가게에 간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고는 가게로 떠나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서운했지만 오늘도 어머니의 막말을 그저 듣기만 한 남편에게도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아프니 제 감정을 티내지 않고 전복죽을 먹이고 약도 먹이며 정성껏 보살펴줬어요. 어머니가 시켜주신 전복죽 탓이었는지 아니면 저의 간호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날 저녁에 바로 몸이 괜찮아졌고 다음날 우리는 같이 가게에 출근했어요. 남편은 제게 일을 하나씩 알려주며 말로는 쉬엄쉬엄 하라고 했지만 자꾸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저도 가게에 놀러 간 것은 아니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가게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게에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보니 출혈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검진하더니 아기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임신 종결을 해야겠다고 당장 입원하고 내일 바로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의 아기는 제 품에서 떠났어요. 수술 후 마취가 덜 깨서 정신없는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너는 아이를 잘 지켜야지 유산을 시키냐? 너네 엄마는 지금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안 오시고 뭐 하신다니? 엄마,
미진이 지금 막 수술실에서 와서 마취도 덜 깼어. 속상한 마음 알지만 그만해. 그리고 장모님은 식당에 예약 손님 있으시다고 내일 오신대. 그깟 식당일 뭐가 그리 중하다고 자기 딸이 남의 집 귀한 손주 잃어버렸는데 오지도 않는 게 말이 되니? 역시 이혼한 가정은 어쩔 수 없다니까. 엄마, 그만해. 뭐 미진이만 잘못해서 이렇나? 내가 미진이에게 일을 시켜서 그랬지. 솔직히 엄마가 미진이한테 가게에 가서 도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하다가 유산된 거지 뭐. 그니까 엄마도 나도 뭐라고 할 자격 없어. 어머, 너 얘랑 같이 살더니 너도 얘처럼 변하니? 생전하지 않던 말대꾸를 다 하고. 나는 너 임신 중에도 반 메고 할 것 다 했어. 가게 일 조금 도왔다고 유산한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듣고 있기 너무 힘드네요. 뭘 그만해? 남의 집 귀한 손주 잃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하여튼 누가 지 엄마 닮아서 팔자 사나운 년 아니랄까봐. 아유, 속상해서 여기 못 있겠다. 나 간다. 네 마누라 잘 병간호해라. 시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아픈 제게 굳이 막말을 퍼부으시고는 가셨어요. 남편은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신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이미 어머니의 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는 남편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가 식당 문을 닫고 오셨어요. 엄마는 유산도 출산과 같다며 친정에서 몸조리하자고 하셨어요. 남편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정집에서 푹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 후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저 없이 혼자서 일하다 보니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를 이전만큼 꼼꼼히 체크를 하지 못해 신선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팔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좋은 제품을 팔더니 점점 좋지 않은 제품을 판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나도 없던 빚이 점점 늘어났어요. 결국 우리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고정 지출은 있고 돈이 필요한데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지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막 사업 망한 사람 붙잡고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망했으니 그 충격이 꽤 컸겠다 싶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잠시 화를 사귀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 가게 옆에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 잘 되던데 배달만 하는 음식점을 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집을 팔면 돈이 꽤 나올 거라면서요. 우리 둘만 있으니 이 집 팔고 원룸으로 이사하고 집 판 돈에 이전에 내가 받은 퇴직금 보태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자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더 나이 먹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굳이 말리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어머니가 또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자기 엄마에게 우리가 싸운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방해니? 정환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 못하겠다잖아. 아니면 네 남편 그냥 있게 네가 돈을 벌든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과일 가게 했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빚 하나도 없던 저희가 빚더미에 앉았다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도 또 사업하라는 얘기가 나오세요? 그리고 사업은 땅 파서 해요.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너네 엄마가 준 이 집 팔면 되잖아. 여기 집값 엄청나게 올랐던데. 그럼 수익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좀 좋아. 거기에 너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 그 퇴직금 못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꼭 너는 네 남편을 회사에 보내서 노예처럼 일하게 해야겠어? 어머니, 이 집은 저희 엄마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절대 팔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판다 해도 뜻깊은 일에 쓰고 싶지, 결과가 빤히 보이는 남편 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네요. 결과가 보이는 사업? 너 말 다 했어? 무슨 결과가 보이는데? 무슨 결과겠니?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왜 어머니랑 남편이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제가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는데 도움 조금이라도 주신 것 있으세요? 정말 너 원래 막대 먹은 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인 줄은 몰랐네. 이게 다 부모가 이혼해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 거지. 부모가 싸우는 것만 봤겠지 어디 좋은 걸 봤겠어? 시어머니가 또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저렇다며 뭐라고 하시는데 이젠 화가 치밀어 올라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로 시어머니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예전부터 자꾸 말끝마다 저희 부모님 이혼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듣기에 너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에 대해 비방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꼴에 또 딸이라고 엄마 챙기는 거 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좋지 않은 기운에 억세게 드센 팔자 가진 모녀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살면 되겠네. 아 참, 너 팔자가 드세서 아기도 죽인 거 아니니?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맞잖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안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자란 네가 가진 아기이니 그 아기가 제대로 못 사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아들 사업까지 망했나 보네. 네가 아주 우리 아들을 쫄딱 망하게 하는구나. 저희 엄마 이혼은 하셨지만 제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키우셨어요. 제가 이혼 가정이라서 어두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제가 저희 엄마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할 만큼 잘못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그러시오? 네, 잘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어미한테 빡빡 대드니?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그러지. 옛말에 어물좀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막말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오늘도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역시 남편도 내 편이 아닌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큰 방에 들어가셔서 남편의 옷과 화장품을 다 챙겨 나오셨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지? 너네 엄마도 이혼하면서 박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엄마 팔자 닮은 너도 박복하겠다. 어머니, 자꾸 그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짐은 왜 챙기시는 거예요? 팔자 사나운 네 옆에 우리 아들 둘 수는 없다. 지금은 사업 망한 것으로 끝났지만 자기 애도 유산시켜서 죽인 판국에 남편이라고 못 죽이겠니? 너희 이혼해. 어머니, 제가 아이를 잃은 데에는 어머니의 탓도 있어요. 자기 아들 힘들다고 유산의 위험이 있는 저에게 가게 나가서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산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위험해서 안 된다고 딱 말을 했어야지. 네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아이도 잃은 주제에 어디서 시애미를 탓해?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도 다 내가 팔자가 사나운 탓이라며 뭐라고 하시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집은 네가 준비해온 집이니 우리가 나가마.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하고 둘이 갈라서.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에게 사업하지 말고 회사에 다니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 이혼을 할 만큼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정말 이혼을 할까 싶었어요. 사업을 망하고 기가 죽어있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속상한 마음에 그러시는 거겠지 했는데 며칠 뒤 정말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제게 항상 막말을 퍼부으시는 시어머니를 더는 가족으로 생각하기 힘들었고 항상 시어머니 옆에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남편을 붙잡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미련 없이 서류에 사인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께 그간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이혼하고 온 저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시며 그냥 엄마가 사준 집은 팔아버리고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이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꽤 비싼 값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일단 엄마의 가게를 확장해서 이사했어요. 가게의 규모가 커지니 일손이 많이 부족해 오전에는 엄마의 가게에서 음식 손질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했어요. 학원에서는 처음엔 학벌이 좋지 않아 절 채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절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서 채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장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학생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학생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제가 수학을 가르친 바는 성적이 꽤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며 이거 선생님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동영상이었고 댓글에는 정말 잘 가르치고 열정적인 이 시대의 참된 선생님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이 저의 동영상을 짧게 찍어 올린 것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가르치는 학원 수강생은 급속도로 늘었고 그 학생들이 SNS의 수학은 당연히 잘 가르치고 삶의 지혜도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님이라며 긍정적인 글을 더 써주어 저는 SNS에서 핫이슈가 되었어요. 제가 사실 수학을 가르치면서 중간중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며 학생들에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의 제자들이 저처럼 모진 말을 듣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의 이러한 진심이 통했는지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점점 더 퍼졌고 저는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지간한 회사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저는 정말 바빠졌지만 그래도 오전에는 매일 엄마의 식당 일을 도왔어요. 하루는 집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대충 머리를 묶고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엄마 식당에 일을 도우러 가는데 전 남편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넌 꼴이 그게 뭐냐? 나랑 이혼하더니 백수 됐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마다 회방 놓더니 꼴 좋다. 나는 그새 애인도 생겼는데 너는 아직도 이러고 살아? 안 됐다. 엄마 가게에 일하러 가는데 굳이 예쁘게 꾸미고 차려입을 필요 없어서 항상 씻지도 않고 대충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만 보고 저에게 백수라느니 하며 한심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갑에 있던 저의 명함을 보여줬어요. 오, 수학 강사. 나름 사짜 직업이네. 그런데 수학 강사로 생활이 되나? 별로 돈 많이 안 된다던데. 저는 저를 무시해대는 전 남편에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저의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 앞에서 여유롭게 강의하는 제 모습을 본 전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근처에서 한 여성분이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바로 전 남편이 새로 만나고 있다는 애인이었죠. 그 여성분은 저를 빤히 보더니 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자기 동생이 학원 수강생인데 매일 저의 강의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복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실력 좋으신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했다며 농담으로 앞으로 더 유명해질지 모르니 사인이라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웃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휘둥그레지며 헤어졌어요. 엄마의 가게에 도착해서 일을 돕는데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의 식당이 너무 잘 돼서 2호점을 오픈할 생각으로 좋은 상가 자리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식당할 자리를 구한다고 했더니 터가 아주 좋은 곳에 싸게 매물이 나왔다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시댁의 과일 가게 자리였대요.
엄마가 부동산 사장님께 여기 과일 가게였는데 왜 내놨냐고 물으니 건물주한테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쫓겨난 이유는 과일 가게 주인인 전 시모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 팔자 억세고 운도 지지리도 없는 년이랑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건물주가 너무 화가 나서 월세를 말도 안 되게 올리고 이 월세를 내지 못하자 가게를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건물주의 부모님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래도 악착같이 돈 모아서 건물주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는 꼭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하는 것 같다며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자랐을 며느리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어떻게 그리 욕을 하냐고, 그런 인성이 나쁜 사람은 잘 되면 안 된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며 그렇게 저와 엄마를 무시하더니 잘 됐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엄마는 잠깐 짬을 내서 전 시모의 과일 가게를 인수했고 그 뒤로 2호점 오픈 준비에 학원 강의까지 하루하루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강의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가는데 전 남편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퇴근하는 저를 보더니 다시 같이 살자고 하대요. 저는 네가 만나는 애인은 어쩌고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물으니 그때 걔는 예뻐서 만나긴 했는데 너무 무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전 남편과 합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서 그냥 보낼까 하다가 전 시모의 과일 가게도 쫓겨났다는데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보니 그냥 엄마 과일 가게가 망해서 지금은 회사 구하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사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그렇게 됐어? 내가 넌 멍청하니까 사업하지 말고 진작에 회사 다니라고 했잖아. 진짜 1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너네 엄마 덕에 인생 폈지. 너 같은 머저리랑 이혼시켜줘서 그 뒤로 나는 인생이 아주 잘 풀리네. 뭐? 그 말은 내가 없어서 더 잘 됐다는 거야? 그럼! 너랑 이혼하고 그야말로 내 삶은 만사 형통이었어. 내가 이때까지 성공 못한 게 다 멍청하고 운이 지지리도 없는 널 만나서였던 것 같아.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좀 좋게 말해줄 순 없어? 좋게? 너 내가 너네 엄마한테 무시당하고 막말 듣고 우리 엄마 이혼했다고 뭐라고 하실 때 너는 뭐 하고 있었어?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말려본 적 있어? 그 옆에서 그냥 다 듣고만 있었잖아. 그때 네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도 나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은 무슨? 너는 방관했겠지. 그거 아냐? 나 그때 너 벙어리인 줄 알았어. 말 못하는 벙어리. 그래도 네가 그때 가만히 있어줘서 나도 열받아서 너랑 결혼 생활 더 못하고 헤어지고 잘 됐으니 뭐 딱 좋네. 저의 비난과 조롱에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통쾌하고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한 방 더 날렸어요. 아, 그리고 너네 엄마 이혼 부모 밑에서 자란 나를 엄청나게 욕하고 다니시다가 건물주한테 쫓겨났다며? 사업이 망하기는 무슨, 쫓겨난 거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너네가 쫓겨난 자리에 우리 엄마 식당 2호점 오픈해. 그 건물주가 그랬다고 하더라. 너네 엄마가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자랐을 며느리에게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욕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인성이 아주 글러먹은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해야 한다던데? 뭐? 그럼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 올리고 못 내니까 나가라고 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 그래, 너네 엄마의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였어. 몰랐니? 너네 엄마의 막말이 씨앗이 돼서 불행이 시작된 거지. 아, 그리고 건물주가 이 동네 건물주 대표더라고. 건물주가 이 동네 건물주들에게 너네 엄마에 대해 다 이야기한 것 같던데 가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려나 몰라?
전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넘어지려는 전 남편을 일단 잡아서 일으켰어요. 아이쿠, 넘어지면 안 되지. 그 멍청한 여자친구 불러줄까? 멍청한 너랑 한 세트처럼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천생연분 아니냐? 멍청이 커플.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이미 만나는 남자가 있어. 꿈도 꿀 생각하지 말고 둘이 꼭 결혼까지 해주라. 특별히 축의금은 내가 1,000원 보내놓을게. 저는 전 남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없어요. 엄마 가게 일 도와드리고 학원 강사 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하니 전 남편이 씩씩대면서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어줬네요. 사실 전 남편과 어이없게 이혼하면서 할 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주 완벽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고의 복수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들 힘들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어릴 때는 걸핏하면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셔서 항상 공포와 불안감에 살아야 했어요. 10대 때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항상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20대가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며 잠시 행복해지나 싶더니 20대 후반에는 평생 제 편이 되었을 아이를 잃었고 이혼까지 겪어야 했죠. 저보다 성적이 낮았던 친구도 좋은 대학을 갔고 성격이 좋지 않았던 친구도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아서 잘 키우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잘 나가는데 저만 항상 모든 일이 꼬였죠. 정말 그때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대결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진 패배자 같았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척박했던 삶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지역에서 수학 최고 인기 강사로 소문나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벌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여러분의 삶이라는 나무도 이미 뿌리를 내렸으니 분명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남들이 우러러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도 저도 다들 힘내서 열심히 살아나가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